미국의 숨겨진 야망 팍스 아메리카나. 달러 패권은 단순한 통화 차원을 넘어 미국의 세계 전략과 직결되어 있다. 미국은 금융, 군사, 외교를 연계해 달러를 기축통화로 고착화했고, 이는 곧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세계의 질서를 공고하게 뒷받침했다. 달러 지배력으로 인한 이점들. 이제 과연 미국은 이러한 지배력을 통해 무엇을 얻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왜 미국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달러를 사게 만들고 싶어 할까? 달러화는 사실상 공짜 돈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무이자 대출이다. 미국 달러화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해외에 얼마나 많은 달러가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50조 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보유 중이라면 이는 곧 무이자 대출 규모와 같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해외가 미국에 달러로 대출을 해줄 때 미국 재무부 채권을 매입하든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든 달러로 거래된다는 이유만으로 전통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중국에 누군가가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달러 표시 자산을 담보로 미국 주택 매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다른 국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즉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차입 비용과 이자율은 약 0.5 내지 1%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미국 주택 매입자의 대출 금리가 타국보다 낮게 형성될 수가 있다. 그러나 달러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더 많은 차입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시장 금리에 따라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0.5 내지 1%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이자 특혜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가? 미국의 3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면 금리 1%의 변화는 실제 금액으로 3,7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이자 비용 증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정부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미국 가계와 기업의 모기지, 자동차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대출 상품들은 복잡하게 재패키징 되어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로 흘러가기도 한다. 즉 달러는 전반적인 이자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달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화이기 때문이다. 달러 지배력으로 인한 또 다른 이점은 흔히 과도한 특권이라 불린다. 오늘날 세계는 점점 지쳐가며 과연 미국이 이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특권을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무임승차하는 부담으로 간주하며 그 지배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도한 특권이라는 표현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이 처음 사용했다. 그는 미국이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자국 통화 안정을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미국은 그 돈을 유럽 공장 등에 투자해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즉 여러 비판이 결합된 표현이었으며 오늘날에는 주로 싸게 빌릴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팬데믹 당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빌렸다. 이를 본 다른 나라들은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이 헬리콥터 벤시계에 돈풀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팬데믹 시작 당시 부채 수준이 낮았고 둘째, 금리가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 상황에서 같은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강행했다. 바로 이것이 이 특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특권을 잃고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위기 상황에서 다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진짜 리스크다. 따라서 특권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마다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국가 경쟁력이자 이점이다. 부채 중독에 빠진 미국 달러. 이러한 달러화의 특권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정적인 대안이 없을 뿐이다. 달러 지배력이 미국을 부채 중독에 빠뜨렸다는 비유는 흔하다. 전 세계가 마치 마약 딜러라면 미국은 중독자라는 식이다. 전 세계가 미국의 차입을 쉽고 저렴하게 만들어준 이 균형 상태는 과연 미국에게 좋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긴축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미국의 무책임함을 부추긴 부정적 현상이었을까? 미국에게는 분명한 이득이었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할 함정이기도 했다. 예컨대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자금 유입을 지나치게 쉽게 만들었다. 정부 보증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했기에 돈이 몰렸고 규제는 급격히 완화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단순한 과도한 특권을 넘어 규제도 없고 돈도 잘 들어오는 나라로 보였고 이는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즉 모두가 우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멍청해서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1998년 한국 경제가 아시아 애완 위기를 겪은 배경과도 유사하다. 규제를 풀고 빚을 마음껏 낼 수 있도록 허용하면 영끌과 비투가 성행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폭등하며 자산 버블을 낳는다. 그리고 버블이 터질 때 이익을 거둬가는 이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또한 전 세계가 달러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수입하는 것은 싸지고 수출하는 것은 비싸진다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조적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를 지적할 때 즐겨 쓰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투자 자산 시장과 소비재 시장을 혼돈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미국에서 더 저렴한 것은 달러 강세 때문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 더 완전 경쟁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러 강세 약세를 단순히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와 연결 짓는 것은 곤란하다. 경제는 생태계처럼 끊임없는 정반합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단일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단순화된 설명을 내놓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환율과 무역수지를 기본적으로 살핀 뒤에야 달러 가치 문제를 미국 국내 경제 상황과 대환경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결국 달러 강세와 약세는 정부 재정, 가계 소비, 기업 활동, 소비자 심리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된 신뢰의 변화 문제다. 실제로 미국 달러가 매우 낮았던 시기가 있었고 오늘날처럼 매우 높을 때도 있었다.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1,400원대 중후반에서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1,300원 후반이라는 높은 수준에 머문다.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 공급, 소비자 취향, 물가와 환율의 상호작용 같은 복합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때로는 물가 변동이 환율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순과 왜곡이 생긴다. 따라서 견고한 원인 결과 가설을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경제 변수 간 힘의 상호작용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산업 기반과 제조업 일자리를 잃는 것은 금융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달러 가치가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중국은 자국 통화를 낮게 유지해 미국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값싼 수입품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했다는 주장을 덧붙인다. 요약하자면 달러의 지배적 위치가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거나 시대착오적인 경우가 많다. 결국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단히 말해 설득력이 부족하다. 1970년대 미국 TV에는 공장 노동자와 중소부도 농부들이 자주 등장했다. 농촌 공동화와 청년 이농 문제, 제조업의 도시 집중과 기계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다. 1972년 방영된 시리즈
월튼 내 사람들은 훗날 한국에서 방영한 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당시 농업 문제는 제조업 발전과 청년층 이농의 산물이었다. 즉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제조업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의 전환기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했다.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상황을 단순히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간과하는 태도다. 정글의 왕 사자라 해도 비를 멈추게 하거나 내리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중국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가장 억지스러운 가정을 해보자. 만약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아무하고도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자급자족의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무역은 필수가 아니라 사실상 선택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를 석기시대 수준으로 뒤돌려야 한다. 이미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무역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을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것은 제쳐두고 비교 우위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를 강대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일종의 거짓 판매에 불과하다. 중산층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자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세금을 거두는 이유이자 명분이다. 모두가 전 세계에서 달러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걸 탓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경제자문위원회 수장인 스티븐 마이러는 달러 강세가 장기간 미국 산업 기반 약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마치 종교적 신념처럼 여겼고 모두가 그것을 합리화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많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절대적 명제로 여겨졌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무조건 떼를 쓰면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론은 국제경제학의 기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단순한 내용을 억지로 비틀어 놓은 것이었다. 예컨대 미국 경제가 중국이나 독일에서 더 많은 물건을 사오고 그들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가 비싸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로로든 그들의 돈은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고 미국은 그 돈을 투자해서 바이오, 테크, 의약품, 서비스, 산업,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무언가를 짓는다. 미국은 그 과정에서 일부 배당과 수익을 독일과 중국 투자자들에게 나눠주지만 동시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모든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반드시 달러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무역에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40년 동안 달러가 약세를 유지했다면 미국 제조업이나 고용은 어떻게 되었을까? 단순히 상품과 재화의 가격 변화를 가정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낮은 환율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임금이 빠르게 오르며 결국 상품과 재화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환율을 조작해 물건을 싸게 만드는 주장은 싼 물건의 가격은 결국 올라같아진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물건값을 싸게 미국 소비자에게 공급했고 미국 소비자들이 이에 중독되어 제조업을 예민한 채 중국 제품에만 의존하면서 경상수지와 지정수지의 쌍둥이 적자에 빠졌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중국이 오랫동안 제조업 우위를 지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국 통화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내륙 지역의 수많은 인력이 거의 무임금 상태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은 매년 1200만 내지 1500만 명을 도시로 끌어들여 일하게 했고 그 막대한 노동력 공급이 임금을 낮게 유지하며 가격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만약 미국과 세계가 근본 의제였다면 이런 무역 방정식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은 몰락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를 사실상 무한정 발행할 수 있었기에 일득일실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이해했어야 한다.
더구나 다시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의 일자리는 무역 때문이 아니라 기계 자동화 때문에 사라졌다. 물론 이것은 100% 정확한 반론은 아니다. 기계 자동화는 무역 상대국 제조업도 동시에 채택하는 전략일 수가 있다. 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원, 노동력, 원가, 규제, 보조금 지급 등 지리적 차이에 따라 수출 경쟁력 여유가 발생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 점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부분이다. 달러의 금융 권력, 지지 않는 태양. 우리는 정치 관련 대화에서 금융 지배력을 가짜 권력이나 부패 권력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 금융화된 경제는 실제로 매우 부드럽고 퇴폐적 성격을 가진 경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이나 신흥국처럼 무언가를 직접 생산하는 경제와는 다르다.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왜 암호화폐가 미래 권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지, 그러나 그 권력이 언젠가 기밀성과 부패성을 동시에 내장한 권력으로 역사적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지를 짚어둘 필요가 있다.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돈을 통제한다는 것은 곧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다. 모든 금융 동맥이 특정 국가의 펌핑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진짜 권력이 된다. 달러가 지배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미국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놀라울 정도로 통제할 수 있다. 단순히 달러가 지배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이를 지킬 군사력까지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결합은 IMF 투표 구조, 국가 간 거래 네트워크, 금융정보 접근권 등 글로벌 협상에서 미국에 압도적 우위를 부여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며 전 세계 금융정보가 그곳을 거쳐 흐른다. 따라서 많은 나라가 이를 싫어한다. 스위스 비밀 계좌 수요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중동 일부 국가는 물론 미국의 동맹인 유럽조차 달러 지배를 불편해한다. 실제로 21세기 들어 중국이 두 차례나 달러 중심 기축 통화 대신에 새로운 통화 바스켓 체제를 추정했을 때 가장 앞장선 국가는 프랑스였다. 이는 유럽이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크다는 방증이다. 1956년 영국이 여전히 부활을 꿈꾸던 시절을 올려보자.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은 수에즈 위기에서 미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 미국은 당시 우리 뜻대로 하지 않으면 대출을 희수하겠다고 영국을 협박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영국은 근본의제 기득권을 놓고 미국과 치열하게 대립했으나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요구대로 자국의 금을 미국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자금을 통제하는 힘은 곧 대단한 권력이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금융제재다. 미국은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 대신 금융이라는 소프트 파워로 상대를 제압해왔다. 당연히 제재 대상국은 이를 증오하며 늘 달러 패권의 몰락을 받았다. 예를 들어 보자. 12년 전 미국이 이란을 제재했을 때 유럽 국가들은 미국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은 유럽에 우리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 은행 시스템을 쓰지 마라는 내부 경고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이는 유럽의 치명적 압박이었다. 아무리 유로화가 일정 부분 실리를 얻었더라도 지속가능 성장 동력과 미국 수준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기축통화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유럽 국가들조차 이러한 미묘한 이유 때문에 국가 권력을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인들이 정작 이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글로벌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고 판이 불리해지면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그러고도 이 게임은 멋져 모든 게 좋아라며 웃을 수 있다. 결국 달러는 미국이 전 세계에 파는 금융 서비스다. 다른 국가들은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업 국가이고 미국은 금융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서비스든 상품이든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실리 유지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서비스 제공국은 오직 미국뿐이고 나머지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생산국이라는 점이다. 이 구조 속에서 미국은 혼자 금융 상품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 달러화의 향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제재와 다른 금융 권력을 경제적이지 않은 지렛대로 활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와 개인에게 미국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한 지렛대로서 미국이 싫어하는 인물과 국가를 제재하고 또한 그들이 주고 싶어하지 않는 정보를 얻기 위해 특별 예산으로 숨겨진 자금을 운용하면서 달러 패권을 휘둘렀다는 관점도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다. 사람들과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 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 미국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사람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지렛대 효과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를 간단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시아는 달러 블록의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달러표 채권과 막대한 달러와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 아시아의 수조 달러 외환보유고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대규모 대출과 같다. 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 자본은 대개 저가 제품 판매로 얻은 수익을 통해 축적되었고 그 수익이 다시 미국으로 재투자되어 미국 경제를 떠받쳐왔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이 미국에 재투자할 뿐만 아니라 수출과 서비스 제공도 균형이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그들보다 가격 품질 면에서 동시에 경쟁력 있는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AI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에서 중국의 기술 도용 의혹과 불법 복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만약 중국이 법적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 막무가내 식으로 기술을 취득했다면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제재를 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는 달러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기술 관료들은 달러 사용을 바보짓이라고 했을 테고 지도자들은 현재 조건에서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중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며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금을 사실상 몰수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를 디폴트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약 3천억 달러 이상을 동결한 사실로 분명했다. 중국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러시아가 비자, 마스터카드 등 달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확인했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새로운 거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한 단계로 삼으려는 움직임이었다. 중국은 과거부터 환율을 달성해 운동하려 했으나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후 중국은 보유 달러를 줄이고 이는 장차 대만 사태와 같은 제재 가능성에 대비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일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러시아 제재에서 보듯 달러 결제망을 포기한 무기로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는 방법일 수가 있다. 하지만 미국 내부의 불균형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치 지도자들이 관심을 일부에 돌리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마이런이 말이라고 협상 또한 구상 또한 결국 내부 문제를 정직하게 버려놓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준다. 연준의 독립성과 달리 실리 인플레이션 안정의 핵심은 바로 미국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빛은 결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지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달리 달러 공급, 유동성 공급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부산물이긴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확대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위기 당시의 유동성 팽창이 위기 후에는 전혀 다른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이 이 유동성을 그간 세계 경제성 체제 성장과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할 만큼의 반대에 급불하긴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이미 세계는 변했고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제대로 파악한 뒤 중국 엄격한 규칙과 제도를 마련한 것이 미국의 파제다. 스스로 패권을 불러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